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정우는 매일 아침 7시 5분 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습관이었다.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늘 아내 선영이었다. 부엌에선 이미 커피물이 끓고 있었고 거실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선영은 늘 그랬듯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중학생 아들 민준과 초등학생 딸 다현이의 반찬은 늘 달랐다. 민준이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했고 다현이는 소시지와 계란말이를 원했다. 선영은 그걸 다 기억했다. 정우는 무심하게 텔레비전을 켰다. 조용한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깔렸다. 그의 손엔 회사에서 받은 텀블러가 들려 있었고 선영은 그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오늘은 현장 나가? 아니, 사무실. 보고서 정리해야 해. 일 끝나고 애들 태권도 데려다 줘야 하니까 빨리 와. 응, 알겠어. 대화는 짧았다. 그게 이 집의 아침이었다. 큰 싸움도 없고 깊은 애정도 없이 서로의 삶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맞춰가는 생활. 그게 이 부부의 결혼 14년 차의 일상이었다. 정우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과장이었다. 원래 영업직이었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아 관리부서로 이동했고 지금은 해외 거래처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후로 줄어든 수출량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영향은 실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얼마 전부터는 성과 중심이란 이름 아래 팀 인원들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실적이 낮은 직원은 내보낸다는 암묵적인 압박 속에서 정우는 매일 서류를 보며 실적표를 들여다봤다. 월말이면 사장 직속의 이사 강재훈이 직원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실적표를 들이밀었다. 정, 과장, 이 정도면 힘들어. 다음 달엔 무조건 실적으로 보여줘. 웃으며 말하지만 그 말엔 칼이 숨어 있었다.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반면 선영은 서울, 도심의 유명 백화점에서 일했다. 매장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였고 그녀는 7년차 직원이었다. 동료들과 비교해 성실하고 깔끔하게 일했으며 고객 응대도 능숙했다. 그녀는 과하게 밟지도 무심하지도 않은 그 어딘가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이면 백화점 식당가 구석에서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해결했고 남는 시간엔 휴대폰으로 쇼핑몰 리뷰를 읽었다. 선영은 가끔 이런 생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생각했다. 어릴 때는 결혼하면 평범한 가정이 생기고 아이 낳고 남편 출근시키고 이렇게 살다 보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현실은 항상 비용과 시간, 체력과 인내 사이에서 조율되어야 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아이들이 건강했고 남편은 폭력적이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했다. 너무도 평범해서 그녀의 하루는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되는 책처럼 느껴졌다. 주말이면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치킨 한 마리와 돗자리를 들고 간단한 피크닉을 즐겼다. 정우는 아들 민준이와 캐치볼을 했고 선영은 다현이와 꽃사진을 찍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눈에 들어왔다. 더 잘 차려입은 가족, 더 고급 유모차를 밀고 있는 부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커플. 선영은 그런 장면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질투가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있었다. 변하지 않는 현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흐르는 공허,
그날도 정우는 술에 취해 귀가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꾸중을 들었고 회식 자리에선 후배들이 눈치를 줬다. 선영은 익숙한 듯 남편의 코트를 받아 걸었고 그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정우는 푹 꺼진 눈으로 중얼거렸다. 나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진짜 잘릴지도 몰라. 또 그 얘기야? 진짜야. 강의사 눈밖에 나면 끝이야. 이번에 2명 잘렸어. 회사에서 당신만 힘든 줄 알아? 선영의 말에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고 선영은 식탁 위에 치워지지 않은 찌개, 그릇을 바라봤다. 식지 않은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선영은 거실에 홀로 앉아 백화점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정리했다. 그중 하나, 종이 가방 속에서 낯선 명함이 나왔다. 강재훈 이사 DKM 산업 해외사업부. 며칠 전 낯선 중년 남성이 매장에 들어왔다. 단정한 수트, 고급 시계, 낮게 깔린 중저음의 목소리. 그는 그녀의 설명을 묵묵히 듣더니 마지막에 명함을 건넸다.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단순한 고객 응대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선영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떠올렸다. 그리고 남편이 말한 강이사란 이름. 우연치곤 이상했다. 선영은 그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얇은 금색 테두리와 매끄러운 인쇄, 그리고 이름 아래 적힌 해외사업부라는 직책, 남편의 팀을 총괄하는 인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전구가 방에서 나왔다. 잠이 오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다 끝나면 제주도나 가자. 뭐가 끝나? 이번 프로젝트. 다 마무리되면 너랑 애들이랑 한번 가고 싶었어. 예전처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 명함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정우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래, 그러자. 말은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운명은 그렇게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명함 한 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백화점은 연말 분위기로 붐볐다. 화려한 트리 장식과 진열대 위에 리본 장식들, 향수와 립스틱 시향을 요청하는 고객들 틈에서 선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고객 앞에서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퇴근 후 거울 앞에서 마주한 자신의 얼굴은 늘 피곤했고 무표정했다. 하루 매출 목표는 갈수록 높아졌고 매니저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와중에 머릿속엔 자꾸만 명함 하나가 떠올랐다. 강재훈 이사.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 자신에게 미묘한 눈빛을 보내며 명함을 건넸던 남자. 한 회사에서 남편의 운명을 쥐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하게 엮여 있었다. 퇴근길, 선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강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오후 백화점 매장에서 명함 주셨던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아, 기억합니다. 잘 계셨죠?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시의 정적 후 그가 답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 시청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에 땀이 나 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선영은 매장 근무를 마치고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카페 구석에 앉은 강재훈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일 마치고 오셨나 봐요. 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덕분에 이런 좋은 시간도 생기네요.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선영은 돌직구처럼 말을 꺼냈다. 남편이 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우 씨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강재훈의 눈에 잠시 묘한 빛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정 과장, 성실한 분이죠. 그런데 요즘 실적이 조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이번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는 커피를 내려놓고 선영을 바라보았다. 부탁을 들어드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순간 그녀 안에서 오랜 침묵처럼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선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늦게 귀가했다. 전구는 아이들을 재우고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세면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한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자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정우는 회의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정 과장, 이번에 해외 파트 리드 맡아보는 거 어때? 그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정말입니까? 이사님이 직접 얘기하셨어. 실적은 부족해도 성실하다고. 기회 줄 때 잘 잡아. 정우는 그날 오랜만에 기분 좋게 퇴근했다. 선영에게 그 말을 하려고 집으로 달려갔다. 나 이번에 팀 리드 맡게 됐어. 아직 정식 발령은 아니지만 이사님이 얘기하셨대. 정말 너무 잘 됐네. 선영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무거웠다. 정구는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아내의 조심스러운 눈빛과 말끝마다 스스로를 붙드는 침묵을. 그날 밤 선영은 전구가 잠든 후에도 눈을 감지 못했다. 그녀는 이 일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저 한 번만 넘기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한 번이란 말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토요일 오후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날의 약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였다.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와 웅장한 샹들리에, 정갈하게 정돈된 대리석 바닥 위를 선영은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강재훈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넓은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야경이 조금씩 드러나는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셨군요. 늦지 않았죠? 시간 딱 맞춰 오셨네요. 역시 성실하신 분. 그는 자연스럽게 와인을 건넸고 선영은 망설임 끝에 잔을 들었다. 강재훈은 형식적인 대화를 피하며 곧 본론으로 다가왔다.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남편분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온 길이었다. 정구의 고단한 표정, 집에서 줄어드는 대화, 자주 한숨을 쉬던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은 그저 한 번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단 한 번,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그날 밤 정우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친구 만나고 온다는 말만 남겨두고 나간 선영은 밤늦게서야 귀가했다. 정우는 물었다. 오늘 많이 늦었네. 무슨 모임이었어? 고등학교 동창 만났어. 오랜만이라 얘기가 길어졌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걸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선영은 눈을 피하며 욕실로 들어갔고 세면대 앞에 선채 옷을 벗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정우는 본사 회의에 불려갔다. 예정보다 빠른 리더 승격이 논의된다는 말에 그는 긴장하면서도 기뻤다. 강재훈은 전구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 요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 과장이 맡아줄 수 있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정우는 술에 취할 때까지 혼자 맥주를 마셨다. 긴 어둠 끝에 처음으로 터널 밖이 보이는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 그는 선영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 문자의 진짜 의미는 선영만이 알았다. 기다린 건 남편이 아니었다. 희생당한 자신이었고 잃어버린 윤리 감각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것만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나간다는 말은 결국 머물렀다는 뜻이고 선영의 감정도 몸도 그날 호텔에 남겨져 있었다. 며칠이 흐른 어느 평일 오전 백화점으로 강재훈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평일 낮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인사차 왔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선영은 주변 동료의 눈치를 보며 낮게 대답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다음엔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좀 편한 분위기에서. 그는 눈짓과 말투, 손의 움직임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돌려쓰지도 못한 채 그의 명함을 다시 받아들었다. 그날 밤 정우는 가족을 위해 삼겹살을 구웠다. 소소한 회식이라며 집 안에 맥주도 사들였다. 그는 요즘 눈에 띄게 밝아졌고 승진 얘기가 구체화될수록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요즘 당신 얼굴 좋아졌어. 그래? 나도 요즘 기운나. 그래도 무리하지 마. 애들 커가는 거 보면 시간 너무 빨라. 당신 덕이지. 당신이 버텨줘서. 그 말에 선영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말 못할 균열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균형은 무너지지 않은 듯 보였지만 이미 한쪽이 금이 간 유리잔처럼 위태로웠다. 선영은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히 치렀어. 이젠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독백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자신을 납득시키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 타협이 곧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정우의 승진은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는 이제 해외 영업 파트의 리더가 되었고 이름 앞에 팀장이라는 직함이 붙었다.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졌다. 동료들은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후배 직원들은 회의 시간마다 그의 눈치를 살폈다. 겉으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했지만 모든 게 달라진 듯했다. 정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을 인정받았다는 만족감을 느꼈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향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주말이면 캠핑을 가자고 했고 오랜만에 가족 사진도 찍자며 스튜디오 예약을 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사님이 네 얘기 많이 했다고 하더라. 성실한 사람이란 거 다 알아봤대. 선영은 젓가락을 들고 말없이 웃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야? 이사님? 응, 사람 괜찮아? 글쎄 좀 무서운 면도 있긴 하지. 근데 능력 있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다 이유가 있겠지. 선영은 그 말에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정구가 강재훈을 신뢰하고 있다는 게 불편했다. 자신이 건넨 부탁의 대가가 정우의 마음속에 존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죄책감은 입을 닫았고 남편의 행복은 그 죄책감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전구는 회식 자리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같은 팀에 있던 과장이 술잔을 돌리며 말했다. 이사님이 요즘 이상해. 백화점 여자 얘기 계속하더라. 백화점? 응. 무슨 화장품 코너 직원이라던데. 뭐 자기도 가끔 그쪽에서 물건 산다는데 이상하게 말을 돌려. 정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화장품이라는 말이 걸렸다. 선영이 일하는 곳,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단어.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불쑥 이어졌다.
그 여자 이름은 뭐래? 그건 안 말하더라. 근데 꽤 관심 있는 눈치던데. 정우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이상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고 애써 부정했다. 선영이 그럴 리 없다고, 자기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심은 작고 날카로운 가시처럼 그의 마음속에 박혔다. 며칠 후 그는 일부러 백화점 근처까지 갔다. 선영이 일하는 매장을 지나치듯 걷다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익숙한 미소, 고객에게 설명하는 모습, 너무도 일상적인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영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받는 장면이 스쳤다. 낯선 남자의 정장 소매, 손목에 찬 고급 시계.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전의 이야기들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 남자의 시계 브랜드, 옷 스타일, 그가 본 명함의 색상, 그리고 검색창에 쳐본 단어. DKM 산업 이사 강재훈 백화점.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안다. 단순한 고객과 직원 그 이상이라는 걸. 그날 밤 정우는 선영에게 물었다. 요즘 매장에서 낯익은 손님 자주 와? 응? 왜? 그냥 백화점 앞에서 너랑 이야기하던 남자 봤거든. 좀 있어 보이던데. 선영은 젓가락을 놓았다. 아, 그 사람. 그냥 전에 명함 준 사람. 고객이야. 고객? 응. 정장 입은 남자들 많잖아. 그날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거야. 정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선영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며칠이 지나 CCTV를 확인할 기회가 생겼다. 회사 업무로 백화점 유통 동선을 분석하던 중 협력사 자료에 CCTV 샘플 영상이 있었다. 정우는 무심코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선영과 강재훈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선영은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강재훈은 그 옆에서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정우의 안에서 무엇인가 부서졌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복도 끝에서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막혔다.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 자존심이 찢기는 감각밤이 되자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술을 따라 마셨다. 선영은 눈치를 봤지만 묻지 않았다. 전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언제부터 서로 피하게 된 걸까? 무슨 소리야? 아냐,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는 잔을 비웠다. 자신이 믿던 모든 것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다음 날 정우는 이삿짐 용달 예약 페이지를 열었다. 아직 이혼이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우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밥을 먹고 밤이면 거실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는 선영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서 피할 수 없게 다가오는 법이었다. 토요일 아침 정우는 선영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선영은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좀 있어. 그 말에 선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알고 있다는 직감, 들켜버린다는 공포. 하지만 겉으론 태연하게 말했다. 알겠어. 그날 저녁 아이들은 친정집에 보냈다. 오랜만에 둘만 남은 집은 낯설었다. 정우는 맥주를 꺼내 두 잔을 따르더니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왜 그래? 아냐. 그냥 궁금해서.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선이 날카로웠지만 담담했다. 그는 와인병을 꺼내지 않았다. 취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제정신으로 묻고 제정신으로 듣고 싶었다. 강이사 알아? 선영의 손이 멈췄다. 고객이야. 가끔 와서 제품 사가던. 너랑 같이 호텔 들어가는 영상 봤어. 그 말에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소리마저 끊겼다. 왜 그랬어?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네가 그런 선택을 했어?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정구는 고개를 떨궜다.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말은 그게 사실이라는 거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 한 번으로 끝내고 싶었다. 무너진 남편의 눈빛을 보고 나서야 그 모든 계산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했는지를 실감했다.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 정우의 말에 선영은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매일 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한 거야. 처음엔 정말 단순한 부탁이었어. 그런 부탁이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 알아. 내가 너무 바보였고 너무 약했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약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면 그건 변명이야. 난 그저 너랑 같은 편이라고 믿고 있었어. 그 말에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수없이 돌이켜보려 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호텔 문 앞에서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선영은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고 그 울음은 참회도 후회도 아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선영은 방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마주보는 것이 두려웠고 또 다시 설명을 늘어놓는 것조차 그를 더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 선영은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듣자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게. 넌 일 계속해야 하잖아. 그렇다고 우리 그냥 다시 못 돌아가. 넌 나한테 다시는 예전의 너일 수 없어. 그 말은 잔혹했지만 정우는 마지막까지 예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보여주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방식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이었다. 며칠 뒤 선영은 조용히 이사를 했다. 아이들은 전구가 데려갔고 그녀는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다. 그 방엔 아이들의 사진이 없었고 정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없었다. 다만 그녀 손엔 아직도 지우지 못한 강재훈의 명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진실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스스로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이혼 후의 일상은 잔인하리만큼 조용했다. 선영은 달라진 풍경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채 창문 하나 없는 원룸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식탁 대신 작은 접이식 테이블 하나에 국 하나와 밥 한 공기만 올랐다. 식사 도중 울컥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땐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씹었다. 백화점 일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다. 업무는 몸이 기억했지만 표정은 달라졌다. 선영의 미소는 더 얇아졌고
동료들은 그 변화에 눈치를 채면서도 말을 삼켰다. 그날도 평소처럼 매장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선영을 불렀다. 최선영 씨, 익숙한 목소리였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강재훈. 그는 정장을 입고 매장 앞에 서 있었다. 선영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돌아섰다. 여긴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는 선영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려 했다. 흰 봉투였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매장 카운터에 올려두었다. 이제 그쪽 일에 적기지 마세요. 저는 끝났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요. 지금이라도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이 망가뜨린 게 뭔지 아세요? 정우 씨 승진시켜줬잖아. 난 당신한테 기회를 준 거야.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어요. 선영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이 서 있었다. 동료 직원이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고객들도 주변을 지나고 있었다. 강재훈은 더 말하지 않고 떠났고 그녀는 그 봉투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퇴근길, 선영은 비에 젖은 구두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에서 쾅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괜히 눈물이 났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없이 방 한가운데 작은 전기장판 위에 이불 하나 놓인 이 공간이 이제 그녀의 전부였다. 휴대폰을 켜자 전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통 있었다. 며칠 전 아이들 생일을 앞두고 연락했던 것에 대한 답장이었다. 케이크는 준비했어. 연락 고마워. 짧은 한 줄. 감정 없는 문장. 선영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날 이후로 정우는 한 번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건 더 아팠다. 차라리 화를 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녀를 조용히 삭제해버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